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창원의 반송 아파트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경남 창원에 반송 아파트라고 있었습니다. 꽤나 규모가 큰 5층짜리 주공 아파트 단지였고, 지어진 지 30년 넘어서 재개발되었고, 지금은 더 크고 높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죠. 중학교 때까지 그곳에 살았었고,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지어진 아파트라 그런지 단지 내에 우물도 있었고, 보일러도 연탄 보일러였습니다. 아무튼 중학교 2학년 여름 때였습니다. 그때 집에 친척들이 제사 때문에 우리 집에 모였었고, 그땐 12시에 제사를 모셨기 때문에 다들 제사 음식 먹으며 시간 때우고 있는데, 어른들이 심심하시다고 화투를 치시려는데 마침 집에 화투가 없어 저보고 사오라고 하시더군요. 돈을 받아들고 밖으로 나왔는데 슈퍼까지 가려니까 고민이 되더군요. 가로등이 있는 밝은 길은 돌아가야 하고, 직진으로 질러가려면 아파트 사이로 잔디밭을 지나야 하는데 어둡고 무서웠거든요. 일단 빨리 가려고 직진으로 잔디밭 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저쪽 앞에서 약한 불빛이 보이고 고기 굽는 냄새 같은 게 나더군요. 뭐지? 하면서 다가가 보니까 불빛도 없는 잔디밭 뒤에서 가족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잔디밭에 둘러 앉아 생선을 석쇠에 구워 먹고 있더군요. 이 시간에 왜 여기서 이러고 있나 싶기도 했지만, 급한 마음에 바로 앞 슈퍼로 들어가 황급히 화투를 사고 나와서 다시 그 잔디밭 쪽으로 갔는데, 아까 보였던 그 사람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겁니다. 그래도 일단 집에 가자 싶어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도저히 제가 화투를 사고 나와서 그곳으로 갈 동안의 불판이며 음식 및 도구들을 정리하고 그 자리를 깔끔히 치우고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게 말이 안 되고 이해도 되지 않아 어머니께 말씀드리니 쓸데없는 소리 말라시더군요. 어쨌든 제사가 끝나고 다음날 학교 마치고 집에 오니까 어머니께서 어제 제가 봤다던 거 좀 자세히 말해보라고 하셔서 7살쯤 되는 남자애랑 그의 엄마와 아빠로 보이는 가족이 잔디 위에서 생선을 굽고 있었다고 하니까 무릎을 치시며 안타까워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잔디밭 합동에 사는 가족이 지리산 계곡에 놀러 갔다가 실족했다면서 어제 단지 내 무당집에서 재를 올렸다고 하시더라고요. 마침 제가 지나던 잔디밭 쪽 1층이, 그러니까 고기 굽고 있던 그 자리 바로 뒤가 무당집이었어요. 단지 내 무당집은 그 집이 유일했고, 우리 앞집에서도 3살 정도 되는 어린애가 어느 날 갑자기 개 흉내를 내면서 내 발로 다니고 개 짖는 소리도 하고 해서 그 무당이 굿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우리 가족도 굿하는 걸 지켜봤었어요. 마무리할 때 그 집에서 쓰던 칼을 흰천으로 묶어서 현관 쪽으로 던지던데, 칼끝이 집 밖으로 향하면 귀신이 나간 거라고 하더군요. 하필 칼끝이 우리 집으로 향해서 어머니가 항의하니까 우리 집에서도 간단한 굿을 하고 칼을 던지기를 반복해서 결국 밖으로 귀신을 쫓았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 후로 그 애는 점점 정상으로 돌아왔고, 저희 가족도 별탈 없이 2년 정도 더 살다가 이사 나왔네요. 아직도 제가 본 가족이 지리산에서 실족한 가족이 맞는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때 제가 본 그들의 모습과 싱싱하지 않아 보이던 생선에서 나던 비릿한 냄새는 아직도 선명하고 가끔씩 꿈에서도 나오네요. 두 번째 이야기, 이상한 별장의 비밀. 친척 어르신분이 해주신 이야기입니다. 아저씨가 사시는 동네 뒷산을 서울에 사는 어떤 부자가 사들였다고 합니다. 산이 그리 높지도 않았고 이러저러한 초목들이 예쁘게 피어 있어 평소 집을 짓는다면 참 좋겠다고 다들 생각해 왔는데, 그 부자 역시 별장을 만들 생각으로 그곳을 샀더랍니다. 그리고 얼마간의 공사 후 뒷산에는 정말 근사한 저택이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겨울이 찾아오자 고등학생이었던 자식들과 아내도 별장에 오게 되었습니다. 아저씨가 말씀하시기를 정말 화목한 가족이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별장에 찾아오자마자 그 화목함은 순식간에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고등학생이던 아들이 연년생 여동생을 이유 없이 겁탈하려 수없이 시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다가도 이상하게 자다 말고 바지를 홀랑 벗고 발기된 성기를 덜렁거리면서 마을을 소탕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여자만 보면 그게 할머니라도 겁탈하려 들었습니다. 부자는 어떻게든 아들이 제정신을 찾길 바랬지만 점점 도가 넘어서자 하는 수 없이 아들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또 다시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부자가 똑같은 일을 저지르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치 실성한 사람처럼 성기를 내보이고 여자만 보이면 겁탈하려 들고
또다시 눈 깜짝할 사이에 제정신을 찾는 일이 부자에게도 반복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 사는 어떤 사람이 이건 분명 가벼운 일이 아니라고 해서 부자의 아내를 설득해서 용한 무당을 불러왔다고 합니다. 무당은 오자마자 뭔가 여기 있다는 낌새를 눈치채더니 갑자기 아들이 묵던 방으로 냅다 달려가 당장 여기 굴장을 파보라고 소리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을 돕는다는 마음에 힘을 모아 아들 방을 파보았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그 아래에는 하반신만 남은 남자의 유골이 발견되었습니다. 무당이 말하길 이 남자는 무덤도 없이 객사한 이로써 지금은 하반신밖에 남지 않았는데 남자의 하반신이 가지는 욕구 같은 것이 부자와 부자의 아들이 씌었다는 겁니다. 다행히 굿을 한 뒤 부자와 부자의 아들은 정신을 차렸고 유골은 좋은 곳에 안치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신천지 실화. 20살부터 22살까지 신천지 다니다가 그만둔 썰을 풀어보겠다. 먼저 17살 때 엄마 친구를 따라 허름한 동네 교회를 다녔었다. 엄마 친구가 엄마랑 나랑 둘이 데리고 갔다. 그냥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있는 장로의 간판의 교회였다. 엄마나 나나 기독교를 혐오하고 골수 안티크리스천이었지만 교회의 누나 형들이 너무 잘해주고 재밌어서 3년간이나 다녔다. 엄마도 외롭고 심심해서 교회를 그냥 다니는 게 좋다고 하여 그냥 믿지는 않지만 쭉 다니게 되었다. 근데 교회 분위기가 뭔가 이상했다. 오래 다닌 사람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어디 갔냐고 물어보면 목사나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게 감추는 거였다. 이게 나중에 알고 보니 신천지 표현으로 선교교회라고 했다. 대한예수장로회 간판을 도용해서 달아둔 다음에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좀 오래 다녔나 하는 사람들을 하나둘 신천지로 보내는 뒤통수 치는 브로커 교회였다. 엄마와 나는 이 사실을 알았지만 엄마와 나를 데려온 엄마 친구가 자기 믿고 한번 다녀보자고 먼저 엄마를 센터라는 곳으로 보냈다. 센터라는 건 신천지에 입교하기 전에 센터 수강이라고 7개월간 무료로 지내며 교리를 공부하는 곳인데 나처럼 선교교회에서 브로킹을 당하거나 아니면 동호회에서 왔다라거나 대학교 숙제다라고 하면서 이상한 심리조사나 설문조사를 하면서 핸드폰 번호 물어보는 20대 애들 있을 텐데 걔네들이 그렇게 번호 따서 연락한 다음에 한 며칠 복음방이라고 성경 공부 좀 시켜주다가 이제 됐다 싶으면 센터로 데려오는 것이다. 1인 2명 이상 전도가 얘네들의 의무사항이라 그런 식으로 센터를 보내면 자기의 열매라고. 한마디로 자기 실적을 채우게 되는 거다. 보험회사나 다단계처럼 말이다. 대학도 못 가고 20살 때 재수생이었던 나는 또래 애들이 바글바글한 그 센터라는 곳이 굳이 나쁘지는 않았다. 이쁜 애들도 엄청 많았거든. 대충 예식장이나 아니면 큰 빌딩 같은 걸 자기들이 매입해서 거기에다가 책상, 의자, 칠판 등을 마련해 두고 무슨 신학대학교처럼 조성해놓고 거기서 7개월간 죽도록 공부하는 거다. 너희들 동네에도 곳곳에 있을 거다. 한 기수만 해도 사람 수백 명이 쏟아진다. 정말 신학대학 뺨친다. 이제가 수능 끝난 19살부터 60대 노인까지 수백 명의 사람이 바글바글 거린다. 대충 교리가 요한계시록을 신천지끼리 비유풀이해서 대충 14만 4천 명이 하늘이 내려주신 약속의 목자인 이만희 선생님의 뜻을 따르면 영생을 한다는 거다. 그래서 하루빨리 14만 4천 명을 완성해야 역사가 이룩된다는 거다. 나 다닐 때 11년도에 이미 9만 명이 넘었는데 분명 지금 14만 4천 명은 넘었을 거다. 근데 지금 아무 일도 안 일어났지. 경기도 과천이 요한지파가 본부인데 여기에 1만 5천 명 정도. 그리고 두 번째로 큰 지파가 전라도의 베드로 지파라고 1만 4천 명. 그리고 대구와 부산 등의 디데오 지파. 하여튼 예수 12제자의 이름을 따서 전국에 각각 12군데 지파를 두고 있다. 무슨 하나의 회사가 여러 군데에 지사를 두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하여튼 나는 센터에서 대충 7개월간을 수료했었다. 중간에 몇 번이고 나오려고 했었지만 그때마다 전도사와 나를 전도했던 아저씨. 나와 엄마를 데려온 엄마 친구의 아는 사람이 몇 번이고 뜯어말리기도 했고 그냥 대학도 못 가고 심심하니까 사람 구경하러 다니자는 심보로 다 마치고 수료하려면 초등, 중등, 고등 시험을 다 통과해야 된다. 드디어 신천지 교회로 들어가게 되었다. 무슨 분위기가 다단계 회사와 거의 비슷하다. 청년부 같은 경우 대학 출신별로 공공대학 부서, XX대학 부서 이렇게 나누고 그 부서에 속해서 각각 부서 생활을 한다. 워낙 규모가 크니 대학 부서 하나만 해도 수백 명이다. 나 같은 경우 재수생이라 전문대학 재수생.
그리고 기타 소수대학 학생들을 모아 둔 부서에 들어가서 활동하게 되었다. 보통 교회처럼 찬송가를 부르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14만 4천 명을 채우는 목적으로 다단계 회사처럼 서로 실적을 발표하고 부서별로 선거 내고 달성하고 할당량이 주어지고 이런 분위기인 거다. 부서 안에 부서장이 있고 그리고 각각 팀으로 나눠서 생활하는데 여기에 팀장과 부팀장들이 일반 성도들을 관리하고 1인 2명 이상 전도를 목표로 오늘도 내일도 대학가나 터미널, 시내에 달려가서 포교짓을 하러 다닌다. 그리고 웃긴 게 보통 교회처럼 그 벤치 같은 의자가 있는 게 아니라 성경 구절에 하나님 계신 곳에는 신발을 벗고 기도하는 거라며 신발 다 벗고 그냥 바닥에 수천 명이 빈 공간에 모여 앉는다. 그때 내 팀장이 5살 연상의 여자였는데 센터 시절 때부터 나에게 살갑게 굴었는데 여기에 들어와서 때마침 팀장과 일반 성도로 다시 만나게 돼서 인연이다 싶어서 친하게 지내게 되었다. 키는 163 정도의 얼굴은 굉장히 이쁜 얼굴이었다. 모솔 인생이었던 나에게 태어나서 처음으로 진심으로 잘해주고 관심 가져준 사람이었다고 느꼈다. 같이 시내를 나가 전도 활동하면서 배고프다는 핑계로 같이 밥도 사 먹고 커피도 사 먹고 다른 지방 부서에 일이 생겼다는 핑계로 같이 따라가서 전주 한옥마을에 가서 데이트도 하고 스킨십 빼고는 다 해왔던 것 같다. 이 누나 때문이라도 교회를 쉽게 그만둘 수가 없었다. 게다가 21살에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거기서도 아웃사이더라 친구가 없어서 공강 시간대마다 혼자 밥 먹기 쪽팔려서 시내로 나가면 전도 활동을 하고 있는 신천지 동무들이 있기에 시내로 달려가서 같이 종종 밥을 같이 먹고 그랬었다. 그냥 그렇게 해서라도 사람을 만나고 싶었다. 신천지만 다니는 게 빼면 얼굴도 이쁘고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착하고 일단 교회 다니는 애들이 기본적으로 성격이 좀 착한 애들이 많더라고. 하지만 이 미친 정신병자들이 이만희 교주님은 대학병원에서 사망 선고를 받고 2시간 만에 다시 깨어나 의사들조차도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믿게 되었다는 둥. 자기가 하는 말이 10몇 살쯤에 하늘에서 하나님에게 계시를 받았다는 둥. 14만 4천 명이 입 맞으면 영생을 한다는 둥 미친 개소리를 해대고 그리고 신천지 활동을 위해서 대학 다니던 애들이 대학을 그만두고 국시를 붙은 애들이 국시를 포기하고 유학길에 오를 수 있는 애들이 유학을 포기하는 둥. 도저히 정상인의 수준으로 납득할 수 없는 새끼들이라서 참다 못 참을 때 하루라도 교회를 안 나가게 되면 바로 팀장, 부팀장 그리고 같은 구역원에서 전화폭탄이 쏟아지고 학교에 있는 곳에 쫓아오고 알바하면 알바하는 곳에 쫓아오고 나중에 저녁 되면 집까지 찾아와서 왜 안 나오냐고 찾으러 온다. 보통 인간이면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거다. 그래서 마지못해서 다시 나오고 그러다가 다시 또 안 나가면 또 그 누나가 쫓아오고 이런 짓을 10번은 반복하면서 5살 연상 그 팀장 누나랑 미운 정 고운 정 애증이란 애증은 서로 다 섞이기도 했지. 나한테 언제나 과분하게 상냥하고 친절해서 교회 못 그만두게 하려고 이렇게 친절한 거지. 가식 떠내. 이러면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정말 널 아끼고 내 친동생처럼 생각한다고. 이런 패턴을 2년간 500번 정도 반복했다. 5살 연상의 그 팀장도 사범대 나와서 임용고시 준비하다가 신천지에 들어와서 임용고시도 포기하고 팀장 활동하면서 취업도 안 하고 개 백수로 살아가고 있는 어지간한 골수 신천지 성도였다. 한마디로 정상적인 삶이 아니었지. 그렇게 20살부터 22살까지 서로 지긋지긋한 대립을 하다가 22살, 그러니까 작년 3월부터 타협을 하게 되었다. 결국 타협한 조건이 예배를 안 드려도 좋으니까 출석 체크할 때만 와서 출석 체크하다가 자기랑 같이 밥 먹고 이야기하고 지내자. 그러면서 교회 관두지는 말고 자기랑도 사이를 유지하자는 그런 거였다. 그래서 예배 끝나기 직전에 와서 출석 체크만 하고 그 누나랑 같이 근처에서 밥 먹고 커피 마시는 게 일상이었다. 수요 예배와 일요 예배 이렇게 일주일에 2번. 그리고 학교 공강 시간 때도 시내 가서 종종 찾아가서 같이 밥 먹고. 나는 그래서 그 누나에게 깊은 애정을 느끼게 되었지. 나 같은 병신을 감싸주는 건 그 누나뿐이었거든. 근데 이 짓거리도 정말 한계에 도달해버리고 외로움이나 구걸하자고 이런 곳에 내 영혼을 파는 짓도 너무 썩은 맛이 올라오고 결국 진짜 메비우스 띠 같은 이 타협 안에 참을 수 없는 염증을 느껴서 누나가 나 진짜로 인간적으로 좋아하면 교회 그만둬도 나 개인적으로도 만날 수 있지. 그러니까 교회 그만둘래.
이 짓거리도 진짜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누나가 보는 앞에서 성도 카드를 바닥에 집어 던져버리고 교회를 뛰쳐나갔다. 그리고 그 누나가 정말 날 진심으로 생각하는지 아니면 이 모든 것이 교회를 못 그만두게 하려는 가식이었는지를 확인해 보고 싶었다. 그 이후로 연락이 오긴 했지만 전부 다 교회 오란 소리라서 다 씹고 무시했지. 그러니 그 누나도 이제는 정말 지쳤는지 한 3개월 넘게 연락 안 하더라고. 이제 이렇게 사이도 끝났고 그 누나도 단지 교회 때문에 나에게 그랬던 것뿐이었고 그리고 드디어 신천지에서 벗어나게 된 건가 라고 생각이 들 때쯤 갑자기 전화가 왔다. 교회 그런 거 아니니까 꼭 보고 싶다는 둥. 만나서 이야기하자는 둥. 정말 용기 내서 전화한 거라는 둥. 교회 근처에서 지금 보자고 전화가 왔다. 그 전화를 받고 나갈까 말까 고민을 100번 하는 꼴을 보고 있던 엄마와 누나가 이 교회로 끌어들이려고 그런 거야. 절대 가지 마 찐따 새끼야. 라고 말하길래 나는 그 누나가 설마 나를 그렇게밖에 생각 안 한단 말인가? 라는 자괴감이 들어서 그런 말을 한 엄마와 누나의 밥상을 뒤엎어버리고 누나와 엄마가 왜 밥상을 뒤엎고 지랄이냐고 미친 또라이 새끼라고 소리 버럭버럭 지르는 걸 뒤로 한 채 그 누나가 보자고 한 곳으로 달려갔다. 한 3개월 만에 만남이라 조금은 서먹서먹했지.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할 말이 뭐냐고 물었지. 그 누나도 나를 어쩌면 조금은 진심으로 생각하는 걸까? 그런데 이 신천지년 입에서 나온 말이 오늘까지 너 교회 안 나오면 교회에서 사망 처리된대. 지금 교회로 들어가자. 부탁할게. 너 사망 처리돼서 이 신천지 역사에서 벗어나면 안 돼. 같이 영생해야지. 네가 사망 처리된다는 게 너무 무서워. 제발 이렇게 부탁할게. 2년간의 애정이 결국 이런 거였구나 라는 엄청난 자괴감과 허무함이 들어서 뭐라 말도 안 나왔다. 조금은 그래도 인간적으로 나 좋아했던 거 아니었어? 라고 물으니 그냥 하나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내가 팀장이니까 너를 책임져야 되니까 라고 말하는 꼬라지를 보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지난 2년간의 애정이 모두 다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 걸 느끼고 상남자답게 꺼져 라고 외치고 그 누나의 선을 외면한 채 집으로 돌아갔다. 뒤엎은 밥상을 치우고 있는 누나한테 누나 말이 옳았어. 미안하다. 누나 말이 다 맞았어. 이렇게 외치고 힘없이 잠들었다. 그 이후로 한 며칠 뒤에 그 누나를 시내에서 한 번 우연히 마주쳤지만 애써 외면하고 모른 척한 후 그 이후로 정말 본 적 없고 신천지에서도 사망 처리돼서 더 이상 신천지 성도가 아니게 된 지도 1년. 이제 곧 횟수로는 2년이 되어 가겠지. 이제는 신천지 다녔는지 안 다녔는지 기억도 희미하지만 내 청춘의 인연을 두고 온 그곳을 버스를 타고 문득 지나칠 때 왠지 잃어버린 그 시간의 허전하고 아련한 기분은 아직 감출 수가 없다. 네 번째 이야기, 무당집 알바 괴담. 난 귀신을 직접 본 적은 없다. 그런데 당집 알바하면서 귀신 들렸다는 사람은 좀 봐왔었다. 그래서 그냥 저냥 뭐 귀신이 방문을 두들겼다느니 뭐니. 그런 허무맹랑한 소리는 그냥 지금도 개소리처럼 들리고 내가 직접 본 귀신 들린 사람들 썰을 좀 풀어볼까 해. 흔히 무당을 사기다 아니다고 말하는데 내가 판단하기엔 당집은 거의 50%는 사기고 30%는 그냥 정신병자 20%는 나도 모르겠다. 나도 귀신 같은 건 절대 안 믿거든. 그런데 이 나머지 20%의 신내림은 지금도 뭔지 모르겠다. 내가 당집 알바를 하게 된 건 여자친구 때문이었다. 당시 여친 어머니의 진짜 친한 친구분이 무당이었거든. 그리고 어머니가 좀 미신이나 뭐 이런 쪽으로 관심이 많고 엄청 잘 지키시는 분이었다. 아마 그래서 무당 친구분도 사귀신 거겠지. 그리고 그 어머님의 영향 때문인지 여친도 점이나 미신을 유별나다 싶을 정도로 믿었다. 교보 같은 데 가도 다른 책은 잘 안 보고 관상이랑 사주 이런 책만 둘러본다. 둘 다 학생이라 궁합 사주 같은 거 여친이 보자 그래도 몇만 원씩은 못 내겠더라고. 그래서 싸게 궁합이랑 사주도 볼 겸 어머님 친구가 하시는 당집에 갔는데 무당 어머님이 사주랑 궁합을 나름 상세하게 설명해 주더라고. 난 처음 보는 거였는데 그냥 이런 게 좋다 안 좋다. 몇 살부터 뭘 하면 성공할 가능성이 많다 이런 이야기였다. 그리고 돈은 다 받더라고. 그래도 친구 딸이라서 거절할 줄 알았는데 한 푼도 안 빼고 다 챙기더라고. 속으로 욕하면서 집에 갔다. 몇 달 뒤에 여친 집에서 과제를 하고 있는데 여친 어머님이 반찬 꾸러미를 챙겨주시면서
당집에 갖다 주라는 심부름으로 두 번째 방문을 했을 때 일하던 사람이 그만둬서 굿하러 갈 때 짐 옮길 사람이 없다고 일당을 줄 테니 전화하면 나와서 짐만 옮겨주면 된다고 부탁하더라고. 서울 변두리라 알바해도 최저시급도 못 미치는 푼돈 벌이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두둑하게 챙겨주겠거니 싶어서 알겠다고 했다. 그리고 굿하러 많으면 일주일에 한 번, 없으면 한 달에 한 번 나갈까 말까였는데 이 상황이 좀 골 때린다. 일반적으로 집에 흉고가 생길 경우에 굿을 많이 하는데 대부분 사람 문제면 당집에서 굿을 한다. 이게 좀 더 저렴하기도 하고 만약 찾아가서 하게 되면 1000에서 2000 정도 줘야 하더라고. 그런데 말이야 1, 2000이지 정말 진짜 급박한 상황이 아니고선 이런 돈 쉽게 못 내거든. 그리고 처음 일을 갔을 때 내가 모르는 다른 세계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를 처음 생각했다. 수원의 LG 빌리지였는데 굿을 다른 곳에서 한다고 해도 당집 재단에 있는 모든 식기랑 굿할 때 쓰는 물품들은 전부 챙겨가야 한다. 굿하는 거 이웃 눈에 띄면 안 좋은 말만 나오니까 전부 박스에 넣어서 가지고 간다. 신들이 건드리는 물건이라 함부로 움직이면 안 된다고 일일이 작은 부적을 붙이고 박스를 포터에 쌓는 것도 최대한 원래 위치 그대로 옮긴다. 그렇게 포터를 타고 나랑 굿 도와주는 아줌마 한 명이랑 무당이랑 같이 도착했는데 꼬마아이가 문제였다. 사실 이 정도로 큰 돈 낼 문제면 자식 문제가 90% 이상이다. 그것도 병원에서 해결이 안 되는 거지. 애가 해만 떨어지면 이상한 말을 한다. 혜진은 바로 즉시에 한 2시간 잠을 자고 일어나서는 아침까지 어느 나라 말인지도 모를 이상한 말을 중얼거리면서 걸어 다녔다. 그리고 우리가 도착했을 당시 9시가 조금 넘었는데 그때에도 그 4살 정도 된 애는 저런 헛소리를 하면서 거실을 돌아다니고 있더라고. 진짜 주위에 애 엄마 아빠도 있고 사람도 많은데 그게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었다. 그래도 살아오면서 미친 놈 좀 봤다 싶었는데 막상 무당과 같이 이런 애를 보니까 또 느낌이 다르다. 뭐라고 표현을 못하겠네. 나는 도와주는 아줌마랑 같이 재단을 세우고 굿이 끝날 때까지 아줌마랑 트럭에 있었다. 굿할 때는 신내림이 다른 사람한테 갈까봐 애지간하면 당사자 빼곤 다 내보내더라고. 좀 개소리 같긴 했지만 그리고 일을 도와주는 아줌마는 여러 당집을 다니면서 굿을 도와주는 일만 전문으로 하시는 분인데 아줌마 특유의 수다로 굿이 끝날 때까지 난 궁금한 걸 원 없이 물어볼 수 있었다. 그때 처음 물어봤던 게 진짜 무당이 신내림 받고 그러는지 전부 사기 아닌지였다. 내 입장에서는 전부 구라 같았거든. 아줌마가 말하길 대부분 사기란다. 제대로 사기치려고 예약만 받아놓고 3일 뒤에 다시 오라 그래서 그 3일 동안 흥신소 같은 데에 뒷조사 다 시킨단다. 이런 곳은 아주 영험하게 보이겠지. 그리고 몇 집은 진짜 정신이 좀 나간 또라이를 집에 가둬놓고 신내림 받았다고 속이고 이용해 먹는단다. 애기동자 이런 집이 그런 부류인데 어린애 하나 입양해서 신내림 받는 듯이 세뇌를 몇 년 시키면 애가 진짜 좀 맛이 있는데 그걸 이용해 먹는 거지. 그리고 나머지 몇 없는 진짜 무당이 있단다. 다행히 이 무당 아줌마는 진짜 무당에 속했다. 진짜 신내림 받는 무당끼리 협회가 있는데 직업 특성상 이런 소문이 돌면 너도 나도 협회에 가입돼 있다고 하면서 이용해 먹으니까 그냥 아는 사람끼리 알고 남들이 보면 그놈이 그놈이다. 진퉁이라 그런지 몰라도 굿하거나 부적을 해도 효과가 없으면 돈을 그대로 돌려준다더라고. 아들을 낳는 부적 하나 50만원짜리 해갔다가 효과 없어서 돈을 도로 내주는 건 몇 달 후에 내 눈으로 직접 봤었다. 자신이 내림받은 신이 실력으로 해결을 못하는데 값을 받으면 노에서 무당 생명을 깎는단다. 여튼 사이비 무당은 아니라는 소리 듣고 내심 안심했었다. 그리고 뭐 정치인 부인 악기 들린 이야기나 어떤 동네에는 단체 자살이 있어서 굿하러 갔는데 굿 신청한 사람도 목매달고 있어서 무당 7명이 겨우 죄를 올렸는데 이런 다이나믹한 이야기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들었다. 이후는 그냥 좀 시시했다. 두 번째 집에 갔을 때는 충격과 공포스러운 일이 좀 있었지만 이 집은 아파트다 보니 현관밖에 있을 곳도 없고 주차장 포터에 계속 있었으니 말소리조차 못 들었으니까 그냥 무당 어머니한테 굿 끝났다고 전화 받고 다시 재단 허물고 포장해서 당집에 갖다 놓고 끝났다. 일당은 20만원으로 엄청 후했다.
그리고 이후에도 5개월 정도 더 일했는데 보름 후에 구리의 작은 조립식 펜션집에 갔을 때는 진짜 장난 없었다. 이곳 역시 젊은 여자가 귀신 들렸었다. 처음 갔을 때와 똑같이 짐을 들고 들어가려는데 무당 어머니가 막더라고. 잠깐 뭐 좀 해야 한다면서 부적 하나씩 나랑 도우미 어머니한테 속옷에 넣으라고 하곤. 펜션이라 앞에 잔디 마당이 있었는데 거기서 큰 유리창으로 안에서 보이게 제단 만들라고 말하니 제단을 만들 동안 바로 마당에서 바로 신내림을 받았다. 짧게 요약하자면 우연하게 당집에서 일했는데 귀신 들린 사람을 직접 봤다. 원래 귀신 같은 거 안 믿고 허세도 쩔었는데 5달 일하고 공포 영화도 못 보는 찌질이로 바뀌었다. 5번째 이야기, 베트남 부인 실화. 이 글은 실제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의 특성상 거북한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불편해하실 분께서는 듣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국제 결혼으로 한국에 시집온 언니 하나만을 믿고 한국의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큰 돈을 벌겠다는 생각만으로 한국에 왔다가 형부로부터 지속적인 성폭행을 당하며 성폭행으로 출산까지 하게 된 베트남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시작합니다. 사건의 범인인 김모 씨는 2003년 3월 베트남 국적의 A씨와 혼인을 올립니다. 5년 뒤인 2008년 5월 19일 A씨의 동생인 B씨가 언니를 찾아 한국을 방문하게 되면서 사건은 시작됩니다. 피의자 김씨는 언니인 A를 대신해 처제 B씨를 공항에 대신 마중 나갔습니다. 김씨는 당시 더블캡이라 불리우는 1톤 화물차에 B씨를 태우고 오던 도중 처제 B씨의 양손을 강제로 끌어당겨 조수석에 앉히고는 한 손으로 B씨를 제압하고 옷을 벗기려 했고 그녀의 저항이 거세자 그녀의 오른손 새끼손가락을 꺾어 아파하는 B씨를 완력으로 제압하려 하지만 계속 저항하자 안면부를 수차례 가격해 제압하고 선 B씨를 1회 강간합니다. 그 이후로 김씨는 처제 B씨가 불법 체류자 신분인 것을 이용해 강간 사실을 언니에게 알려버리면 언니를 죽여버리고 너는 불법 체류자로 신고하겠다라며 수시로 협박을 일삼으며 지속적으로 강간합니다. 처제 B씨는 피의자 김씨의 집에서 함께 지냈는데 2009년 11월에도 경기도 용인시 소재의 피의자의 집에서 언니와 같이 자고 있던 처제 B씨를 깨워 작은 방으로 데리고 간 뒤 강간을 합니다. 그 뒤에도 2010년 8월 6일 오전 8시경 아이들과 부인 A씨가 지켜보는 가운데 피의자의 집에서 처제 B씨를 작은 방으로 싫다고 저항하는 B씨를 데리고 가 B씨를 밀쳐 넘어뜨린 뒤 B씨의 위에 올라타고 제압한 뒤 바지를 벗기고 강간합니다. 이를 보다 못한 아내 A씨가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며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지만 문이 잠겨 들어가지 못하고 집 밖의 창문을 통해 소리를 지르는데 자신을 만류한 부인 A씨에게 화가 난 김씨는 하던 행위를 멈추고 집 마당으로 나와 마당 한켠에 있던 강목을 들고 와 자신을 만류하던 아내 A씨를 머리와 허벅지를 수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힙니다. 당시 김씨에게 폭행을 당할 때를 보자면 자기 자식을 안고 있는 부인을 강목으로 패는 게 사람이라면 할 수 있는 짓일까요? 세상은 넓고 미친 놈은 많다지만 항상 법이란 놈은 미친 놈들의 진화를 못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늘 법원의 형량이 나올 때마다 하는 이야기지만 판사님들 욕하지 마시고 정치 성향을 떠나 죄 지은 사람은 다시는 그런 길에 빠지지 않고 상식이 통하는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형량이 내려지고 죄 지은 사람들은 다시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는 그런 법과 시스템을 만들어줄 국회의원들을 뽑았으면 합니다. 김씨라는 인간이 출소를 하고 그곳에서 깊이 뉘우치고 나왔을지 아니면 이를 갈고 나올지 개인적으로는 후자 쪽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다시 부인 A씨와 처제 B씨는 경제적 자립이 힘들어 재결합해서 살 거라 생각되는데 법이란 게 참 안타까기도 하네요.